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점 지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해 6월 달이었죠. CPI 같은 경우에는 9.2를 기록했기 때문에 8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근원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들을 보면은 임대료 부분이 상승분의 한 6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관련된 가격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신호음들이 만화인 중고차 거래 지수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관광 명소에 사람이 좀 붐빌 정도로 어깨를 좀 스치는 정도로 사람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레스토랑도 사람들이 분적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의 그 보행자 수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입장객 수만 하더라도 30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브로드웨이 그 평균 이용자 수들만 보더라도 84%, 호텔 숙박 가동률도 86%까지 올랐는데요. 이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는 2019년 미국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코로나 비상사태가 정식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 5일 근무 중에서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자택근무하는 게 이제 풀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교회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뉴욕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라든지 푸드트럭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의 그 고용자 수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도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금융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지만 쉽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어떤 전체적인 CPI, 헤드라인 CPI는 뭐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를 하더라도 근원 CPI는 계속 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주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중고차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임대료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서비스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과 관련해서 PMI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매입 가격 같은 경우 그리고 출고 가격들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450b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세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용찬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전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우리가 전체 CPI를 움직이는 그 두 변수에 항상 주목을 하는데요. 이 전체 CPI가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변수로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할까를 볼 때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6월에 6.6% 연으로 6.6% 상승이었는데 지금 2월에 5.5% 그러니까요. 1% 남짓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숫자가 돼 버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전체로 보면은 작년에 9%가 넘었는데 이제 6%로 3%를 하락했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불과 1% 하락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연으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것도 6%대로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장기적인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거지만
종합적인 CPI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고 여행이 늘어나고 하면서 서비스업의 그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미국도 그 노동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임금 네네. 상승 압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사실 이번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 1월에 2023년 1월에 그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게 한 4,500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물건에 가중치를 해서 더한 평균값인데요. 네네. 그 가중치가 변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1월에 변했는데 그래서 거의 두 번째로 지금 계산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예, 예.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그 조소장님 말씀하신 주거 비용, 아파트 월 임대료 이런 게 굉장히 가중치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물가가 그 추세보다 더 오르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이 주거 비용 그에는 뭐가 또 그 아파트 임대료도 들어가지만 호텔 비용 같은 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여행 가서 이제 많이 가서 예, 예. 이제 호텔에 많이 투숙을 하니까 그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전보다 과장돼서 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중치 바뀐 건 계속 적용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맞습니다. 뭐 주거비 쪽이라든지 임대료 쪽은 계속 상방 압력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네요. 예, 이전과 같이 올라도 더 크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이제 영향을 예.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거의 뭐 5년에서 10년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